이번 시간에는 시장 형태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인 독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이제 독점의 예로서 맨 먼저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컴퓨터 운영 체제에 있어서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윈도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MS 윈도우라고들 그렇게들 많이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는 대부분 다 윈도우 어떤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윈도우 버전이 깔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숨어있는 컴퓨터에도 윈도우가 깔려 있는데 저희 윈도우 2000이 깔려 있고요. 저희 집 컴퓨터에는 윈도우 98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다 윈도우가 깔려 있을 거고요. 제가 다 윈도우가 깔려 있다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소비자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운영체제로서 윈도우를 거의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운영체계 시장은 거의 윈도우라는 것 하나의 제품이 모든 크기를 다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 윈도우 이제 OS 시장, 운영체제 시장이 윈도우로 독점화 되었다는 것이고요. 좀 더 좁게 본다면 윈도우란 시장은 어떻습니까? 윈도우란 시장은 MS만 만들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만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윈도우란 시장은 바로 정부가 설정해준 이 저작권이란 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독점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기업 의사결정은 14장에서 살펴본 그런 경쟁기업의 의사결정 행위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쟁기업의 의사결정 행위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 형태를 한 기업이 메우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은 가격을 그대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변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변환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 정책 이런 것들이 가끔 신문에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격 정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을 변경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의 메모리 가격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삼성 반도체 역시 메모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독점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가격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경쟁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팔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격 수용자, price taker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와 같이 독점시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교과서에서는 price maker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 설정자를 price maker라고 하기도 했는데 때로는 교과서에서 price setter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price setter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니까 이 용어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rice maker 또는 price setter라는 용어로서 가격 설정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시장 지배력, 가격 수용자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경우와 가격 설정자로 바라보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 지배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MS의 예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윈도우의 새로운 버전들도 다 처음에 상품에는 이런 박스에 어떻습니까? 이런 박스에 윈도우즈, MS 윈도우즈 해가지고 여기다가 CD-ROM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설명책자가 들어있다고요. 자, 이 설명책자하고 CD 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단위 만들 때 그때 한개 비용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00원 넘지 않는다고요. 이 CD가 보통 원가가 300원, 400원 하기 때문에 이거 합해봤자 2,000원을 잘 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장 싼 형태, 업그레이드 형태도 10만원을 넘죠. 그래서 수천 불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한 개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실제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 설정 행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교과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윈도우 가격을 $1000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더라도 어쩔 수가 있어요.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자들이 이 컴퓨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윈도우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장의 마지막 내용으로서는 챕터 초반의 마지막 내용으로서는 1장에서 10대 기본 원리 중에 보면 때로는 정부가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도 있다. 때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독점의 경우에는 정부는 어떤 식으로 개입하게 될 것인가? 독점의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1에 보면 독점을 설명하기 이전 상황에서 독점은 이제 왜 생기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점은 왜 생기느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점이 생기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독점을 하면 이윤이 발생하는데 독점 이윤이 발생하는데 그 이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독점 상태가 유지되는 건 왜 그렇겠어요? 바로 진입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외부와 이 시장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 독점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진입장벽의 존재가 독점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입장벽은 왜 발생하느냐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진입장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요소의 독점, 기업에 의한 독점 생산권 부여, 그 다음에 하나의 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이제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가 더 비싼 경우,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훨씬 싸지는 경우, 이른바 자연 독점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한번 설명드리면요. 맨 먼저 설명되는 내용이 생산 요소의 독점입니다.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알파라는 이런 생산 요소가 있어야 돼요. 알파라는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A란 시장이 독점된 이유가 뭔가 하면 알파라는 이런 자원 자체를 독점할 수가 있어요. 생산 요소가 독점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기업은 아무리 A를 생산하려 하더라도 A는 알파가 없으면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시장은 어떻습니까? 알파를 소유하고 있는 단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만 공급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알파를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만 공급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가지고 교과서에서는 생산 요소를 독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많이 드는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비어즈사, 이른바 전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 기업의 생산 행태 그리고 생산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드비어스사의 이러한 시장 지배력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이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지배력이란 것은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대체제가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가, 다이아몬드에 대한 대체제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에서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만약 많은 사람들이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이아몬드 가격이 높아질 때 그와 같은 보석으로서 형태를 바꿀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 가격이 높아질 때 다른 보석으로서 바꿀 수 있겠지만 드비어스의 유명한 광고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다른 보석과는 달리 영원한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것이다. 이런 광고 문구로서 다른 상품들과 이 다이아몬드를 차별화시킴으로써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를 다른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독점과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교과서에서의 내용입니다. 독점이 존재하는 두 번째 내용으로서는요, 정부가 만든 독점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만든 독점이란 것은 뭔가 하면, 이른바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 제도 같은 이 지적재산권이에요.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이란 것 같이 정부가 일정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지정해주면 그 권리에 대한 상품들은 어떻습니까? 그 권리에 대한 상품들은 그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는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약품에 대한 경우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면 정부는 이 회사에 대해서 17년간 독점적인 생산권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작품이라든지 음악작품들을 만든다면 이 사람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작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다른 어떤 사람도 공급할 수 없는 상품을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특허, 그 다음에 저작권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른바 자 원가가 500원도 안 되는 이런 CD를 여러분들이 13,000원씩 주고 사야 하는 이유는 어때요? 박지윤의 성인식이라는 노래는 박지윤 빼고는 이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뭐 다른 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떻습니까? 그 작곡자에게 추가적인 계약을 맺지 않는 한 더 이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독점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500원짜리 CD를 가지고 13,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은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자, 이와 같이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가들로 하여금 또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창작의 의욕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작의 의욕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른바 저작권이나 특허 같은 것도 다 어떻습니까? 결국 한 사람만이 생산하는 독점을 인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독점의 경우에 결국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이득의 상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케이스가 이른바 자연 독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연 독점이라는 것은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요. 자, 하나의 기업이 생산할 때가 여러 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오히려 비용이 쌀 때, 하나의 기업이 생산할 때가 오히려 비용이 쌀 때 이 경우가 자연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 독점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 독점을 그래프로 표현해 본다면 자, 산출량이 늘어납니다. 산출량이 늘어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연 독점 이와 같은 경우를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두 기업이 생산한다면 각각 이만큼씩 생산한다면 비용이 이만큼 들겠지만 한 기업이 이것을 모두 생산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쌀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프는 결국 그 이야기는 결국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독점 상황으로 한다. 왜냐하면 한 기업이 하나라도 더 생산한다면 다른 기업은 더 비싼 비용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자연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연 독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이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용제와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연 독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른바 배제성은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배제는 가능하지만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경합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상수도 공급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이 상수도 자원이 있다는 것, 이것의 이득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수도요금 안 내면 수도 끊기죠. 수도요금은 어떻습니까? 배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배제성이 존재하지만 이 수도가 존재한다는 것의 이득은 어떻습니까? 너만 그 이득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완벽하게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 효과가 한 사람이 이득을 얻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상수도 이득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교통혼잡이 없는 경우의 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이 없는 경우의 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리라는 건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배제가 가능합니다.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리 사용해서 배제를 시킬 수 있지만요, 이 다리 사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원래 거의 경합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차가 지나가더라도 다른 차의 그러한 속도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연 독점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그러한 플랜트를 가진 상황에서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이 없는 재화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적어놓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자연 독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비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 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 규모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대부분의 산업들이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더라가 나중에는 비용이 상승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시장의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까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경우는 자연 독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기업의 지금 시장 수요가 이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 수준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수준이라면 기업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수준보다 수요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보다는 두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가 오히려 비용이 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단순한 비용 조건에 의해 가지고 시장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이 수요 또는 시장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 시장의 형태를 결정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독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했어요? 독점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점을 해결시켜주는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뭐겠어요? 가격을 조정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조세를 부과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수량을 통제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진입장벽을 없애주는 거겠습니까? 독점을 통제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진입장벽을 없애준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국내에서의 수요가 이만큼 있을 때, 여기서 시장을 개방시켜준다면 어떻겠어요? 시장을 개방시켜준다면 결국 수요는 이렇게 상당히 커질 것이고요. 이와 같이 시장이 상당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진입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독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독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 중에 하나가 시장 개방이라는 것을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독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때로는 시장 개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독점 기업의 그 다음 내용으로서는 이제 독점 기업의 총 수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가정하에 독점 기업들의 그러한 산출, 가격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독점과 경쟁의 기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수요 곡선의 형태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아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경쟁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쟁시장에서는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를 팔든지 아니면 얼마를 생산을 줄이든지 관계없이 이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수평으로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시장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독점 시장에서는 단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모노폴리라는 거죠. 독점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현재 만약에 100원이라는 가격하에 사람들이 10개를 쓰고 있다면 11개를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안 쓰는 걸 안 쓰고 있는 걸 쓰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업의 입장에선 90원으로 가격을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 더 사게 하려면 가격을 낮춰줘야 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시장이 독점에 가까우냐 아니면은 경쟁시장에 가까우냐 하는 이와 같은 특징을 결정짓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시장에서의 특징의 하나로서 수요 곡선이 수평이냐 아니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느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시장에는 완전 경쟁시장이 이제 완벽하게 수평에 가깝고요. 독점이나 과점 그리고 독점적 경쟁시장은 어느 정도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317페이지에 그래프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317페이지 아래쪽에 표에도 어느 정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단위씩 더 팔기 위해서는 11달러에서 10달러, 9달러, 8달러, 7달러 이렇게 내려갈 때 가격이 바로 평균 수입이기 때문에 가격도 따라서 평균 수입도 따라서 10달러, 8달러, 9달러, 8달러, 7달러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격을 낮추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가격을 낮춘다면 최후의 한 단위에 대해서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한 단위에 대해서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단위에 대해서도 모두 가격을 낮춰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팔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입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존재하겠지만 손익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어때요? 이 기존에 존재하던 재화들의 가격까지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 수입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입은 한계 수입보다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 간의 관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하게 되죠. 평균 수입이라는 것이 바로 가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의미하는 곡선이 바로 금방 살펴본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한 단위를 더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고, 이 가격을 낮춘다는 것이 이 단위에 대해서만 이 가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만큼 가격이 적용되는 것도 이만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존에 받고 있던 가격 수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계 수입 곡선은 이와 같이 수요 곡선보다도 더 아래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교과서에 이제 318페이지 보면 산출 효과와 가격 효과란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산출 효과와 가격 효과란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업의 이제 총 판매액이라는 것은 가격과 수량의 곱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독점 기업에서 한 단위를 더 판다. 이렇게 한 단위를 더 판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 판매액을 늘리는 조건이지만 한 단위를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 이 내용은 어때요? 이것은 오히려 판매액을 줄이는 조건이죠. 그래서 산출량이 늘어난다 하는 것을 산출 조건이라고 이야기했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가격 조건 또는 가격 효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측면에서는 가격을 떨어뜨린다 또는 판매량을 늘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판매 총액, 다른 말로 하면 총 수입을 늘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 이윤 극대화의 조건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한계 수입이 이렇게 주어졌고 만약에 한계 비용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면 기업은 어디서 이윤 극대화 행위를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행위는 결국 맨 첫 단위를 생산할 때 비용, 수입 비교하면 수입이 크죠? 생산할 겁니다. 그 다음 단위에서도 비용, 수입 비교하면은 수입이 크죠? 생산할 겁니다. 결국 생산점은 MR과 MC가 만나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이 Q스타와 같은 점에서 생산을 결정 지을 것이고요. 결국 그 산출량 수준에서 독점 기업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가를 고려할 겁니다. 결국 수요자들은 이만큼 최고 단위에 대해서 수요 곡선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만큼 가격까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요 곡선이 예전에 보셨다시피 만족도를 나타내는 한계 편익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가격은 여기서 P스타까지 이렇게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내용이 32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점 이윤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독점 이윤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독점 이윤을 구하는 방법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위를 생산했을 때 이만큼 비용과 이만큼 수입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윤의 크기가 사실 이만큼이죠. 그렇죠? 두 번째 단위, 세 번째 단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면적을 가리켜 가지고 독점 이윤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독점 이윤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교과서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하면 평균 비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아래쪽을 통과하겠는데 평균 비용이 생긴 방식은 MC 커브를 전차점을 통과하도록 이렇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산출량을 결정했을 때 가격은 이만큼, 그다음 평균 비용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 독점 이윤 크기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의 그림과의 차이점은 이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이 아래쪽에 내려갔다 하는 그 내용 하나만 지금 그래프와 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322페이지에 보면 독점 기업의 이윤을 회색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독점 시장의 가격과 그 다음에 독점이 해제되는 경우의 가격에 대한 그런 분석을 의약품 시장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시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의약품 시장이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일정 기간 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 독점적인 그러한 생산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의약품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일단 개발만 되고 나면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단위당 일정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의약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 만약에 독점 시장인 경우에 이와 같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MR 커브는 이렇게 주어질 거라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출량을 여기서 결정 지을 것이고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인 이만큼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계 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높은 가격이 설정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소 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소 생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기간 동안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설정되어 있다가 어떻습니까? 독점이 해제되는 순간 다른 기업들이 진입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MC 커브가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한 얼마든지 많은 기업들이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한 얼마든지 많은 기업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진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산출량은 Q 더블 스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은 한계 비용인 P 더블 스타로 하락하게 되고 산출량은 Q 더블 스타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런 실증 조사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작은 정도의 수량을 공급하다가 독점이 해제되는 순간 거의 성분은 같고 이름만 다른 상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산출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시장에서도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3페이지에서는 과연 독점이라는 것은 왜 비효율적인가? 독점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점이 왜 비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점 기업이 이만큼을 생산하고 있는데 독점 기업이 추가적으로 한 단위 생산한다면 어떻겠어요? 사실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이만큼이고 기업이 들어가는 비용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만큼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생산할 때는 이만큼, 그 다음 생산할 때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사회는 이만큼의 이 삼각형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날려버린다는 것이 바로 어때요? 날려버렸다는 것이 독점의 손실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일반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요 곡선이고요. 이것을 MC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업의 의사결정은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한 단위 생산했을 때 한 개 비용 이만큼이죠. 이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얼마만큼입니까?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이만큼이죠. 그럼 첫 번째 단위를 생산했을 때 사회적으로 남는 이면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될 때 이 순수익이 극대화된다. 총 사회적 구성이 극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독점 기업이 여기서 가격을 결정짓었다고 해보십시오. 여기서 가격을 결정짓는다면 수량과 가격을 결정짓는다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소 생산에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과소 생산이라는 것은 추가로 생산될 때 얻을 수 있는 이만큼의 차이인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편익과 이만큼 비용의 차이인 이만큼, 결국 이 삼각형만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사회적 이득을 포기시킨다는 거죠. 이 사회적 이득을 포기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가리켜가지고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5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결국 독점도 세금과 비슷한 괴리를 유발하여 사회적 생산량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은 산출량을 유발해서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6페이지를 보시면 독점 이윤은 과연 사회적 비용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점 이윤이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일까?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야, 독점 기업들 정말 가격 높게 받아먹고 이윤을 많이 챙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독점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챙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옳은 이야기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독점 기업이 얻는 이윤, 이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부가 얻는 조세 수입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독점 기업이 그나마 이윤이라도 얻었다면, 양의 이윤을 얻었다면 이건 소비자들에게서 가져간 건 하지만, 가져간 것이긴 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라진 부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이윤 자체는 사회적인 그런 손실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윤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아무도 갖지 못한 그러한 후생산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독점 이윤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인 그러한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경제적인 순손실 때문에 사회적인 후생이 감소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점과 그 다음에 독점에서의 그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독점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그 다음에 독점에 대한 기타의 논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